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에 외환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당국이 지난주 후반에만 약 10억 달러 이상의 달러를 이 시장에 푼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국내외 외국환 은행들에게는 매시간 이 달러 주문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 연준의 강력한 긴축 행보가 예상되는 만큼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죠. 외환 당국의 환율 방어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환율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큰 효과가 없는 거라고 보는 건지, 은행에는 달러 주문 현황을 매시간 보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매시간이라는 게 사실 시간 단위로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실시간 보고를 받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여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환율 방어가 가능할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황을 좀 봐야 되겠고요. 향후 전망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당국이 아마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한 것은 거의 지금 비공식적이지만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할 때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구두 개입이라고 하죠. 그렇죠. 말로만 하는 거 역시도 상당히 외환 시장에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320원, 30원대를 넘었을 때 한 세 차례 정도 구두 개입이 있었었고요. 네. 이걸 구두 개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원달러 환율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 이 정도까지도 대통령의 구두 개입도 있었었는데 네. 효과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문제가 바로 지난주에 발생을 하죠. 역외 환율, NDF 시장에서는 1,400을 일단 갔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1,399원까지 가면서 그때 이제 아마 결심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이제 달러를 들고 시장에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지금 파악되는 액수들 보도에 따르면 10억 달러 정도를 이제 투입을 해서 아마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환율이 느닷없이 이제 뚝 떨어지는 네. 현상이 맞아요. 나왔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일단락을 됐었고요. 다시 어제 또 1,390원대 스물스물 올라가자 네. 지금 2차 개입했다라는 이야기,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하지만 현재 다시 이제 1,390원 밑으로 환율을 낮아준, 여기까지가 현황이고, 네. 그럼 과연 어디까지를 방어할 수 있을까? 좀 은행에는 실시간 보고 받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 보고받는 이유는 예. 이제 외환 시장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투기 세력들이 반드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당국 입장에서는 어느 돈이 투기고 어느 돈이 진성 달러 해지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은행에서 달러 주문만 파악을 하면 이제 구분을 할 적군과 수 있겠다. 우군과 적군은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업은 당국으로서는 일단은 사태 파악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준비는 여기까지 우리는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환율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실은 대외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알고 이미 직설에서 수차례 다뤘지만은 네. 이번 주 화수, 또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이 재료가 새벽에. 들어가겠죠. 네.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또 요동을 칠 겁니다. 이게 전고점인 110.4를 또 넘어가게 돼서 110일을 향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원달러 환율도 1,400원 무조건 이제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국이 여기까지 방어한 이유는 아예 이걸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예. 외환 당국도 FOMC 회의 때까지만큼은 네. 과도한 어떻게든 1,400 밑에서 막아놓고 결과를 보겠다라는 아마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환 당국의 방어가 성공할까요? 방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까지 구두 개입, 실 개입 이렇게 한 걸로 지금 보도도 되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FOMC 회의 전까지 1,400원 아래로 환율을 묶어놓겠다, 영내 시장에서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거고요. 그런 네네.
그 환율 인상 속도를 뭐 일종의 그 지연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목요일에 발표가 되면 그렇죠. 이제는 뭐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FOMC 이번 회의 결과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뭐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시 되는데 예.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것뿐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점도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페드에서 이제 연준 의사결정권자들이 이제 올해 연말까지 금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망치를 그다음에 그렇죠. 내년 연말까지 금리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미래의 전망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미국 경제 전망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전망치가 보도가 될 건데요. 그러면 사실 지금 예측에 따르면 뭐 내년 연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을 5%로 전망을 해도 뭐 놀라운 일이 아니다. 뭐 올해 연말까지는 4.5%, 뭐 4.5, 4.25까지 보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전망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 지금 매파적인 기조로 봤을 때 미 연준의 뭐 그런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 이런 그 점도표가 발표됨으로써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리빌이 됐을 때 네. 우리나라는 이제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포워드 가이던스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이제 시장에다가 앞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를 예고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물가 상승 기조가 예측한 범위인 뭐 월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 5%에서 6%를 벗어나지 않으면 베이비 스텝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질 거라는 것이 거의 뭐 확인 사살되는 수준이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생각에는 이번에 FOMC 미팅 이후에는 오히려 1,400원 선을 방어하는 게 불가능하고 더 이상 더 환율이 1,400원을 뚫고 올라가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원래 이렇게 뭐 정부에서 나서서 우리는 1,400원 선을 지키겠다 이렇게 의지를 없어요.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투기 세력의 공격 목표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냥 뭐 상승 속도를 지연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뭐 실개입을 계속 하거나 이러면 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맞아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될 수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 외환 예. 보유고도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환율 상승을 유도한 유럽의 경기 침체, 중국의 경기 침체, 그다음에 일본의 그 마이너스 금리 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금리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엔화의 저평가 뭐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뭐 해결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상승 기조는 뭐 꺾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FOMC 회의까지는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해도 결국 FOMC 회의에서 뭐 75bp라는 숫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더 큰 숫자가 나왔을 때 그 강달러를 막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예. 이번에 FOMC에서는 아마 0.75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저도 강하고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랑 금리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하는데 그렇네요. 지금 뭐 상단이랑 저희랑 이제 미국 상단이랑 저희랑 같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0.75 올리게 되면 이제 저희랑 이제 0.75 차이가 나게 나는 되고 거군요. 그러면 사실 이제 한국의 통화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다들 잘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두 가지 팩터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뭔가의 팩터가 하나 있고요. 그건 미국이 굉장히 긴축을 하고 있다는 네. 팩터가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특수적인 팩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같이 금리를 올리면서 따라가 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는 데 대한 제약상 한국적인 어떤 특수성들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소비가 버텨서 경기가 좀 버텼지만 네. 향후에는 소비도 조금 금리가 점점 올라가면서 꺾일 네. 수도 있고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뭐 굉장히 나쁘지 않았던 경상수지 같은 것들도 하반기에 되면 무역 수지 같은 것이 더 나빠지면서 경상수지 쪽에도 조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뭐 수출 같은 거나 반도체 네. 같은 얘기들이 있죠. 그런 측면이 이제 하나의 위험 요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가계부채 같은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통화 정책이 네. 금리를 이렇게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도 제약 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약간 이제 한국적인 팩터들이 조금 원화의 약세를 조금 더 가속화하는 원인들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뭐 평론가님이나 우리 교수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은 제일 큰 흐름은 결국 파도가 지금 집안으로 들이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금리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제 파도가 들이치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물 바가지라도 물을 밖으로 퍼내야 퍼내야 되니까. 되는 입장이 네. 이제 저희가 환율을 방어한다는 이제 국내의 어떤 정책들인 거죠. 말씀 주신 대로 거대한 파도가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상황 변동을 보고
우리는 10월에 또 금리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한은의 금통위가 10월에 예정돼 있고 9월 달에는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우리는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동안은 계속해서 베이비 스텝을 1000명을 했다가 그래도 최근에 좀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제 원치 않는 상황, 가령 대규모 자본 유출이 나온다든가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이상 반응이 나올 경우에는 그 빅 스텝도 이제 카드에 넣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을 간다는 것은 뭐 현재 우리 경제 체력으로는 굉장히 힘든 우리가 이야기다. 75bp를 결정하는 상황. 하긴 그거는 좀 힘들고요. 어렵다. 아마도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오는 재료에 따라서 네. 시장이 또 요동치겠죠. 그러니까요. 또 국내 주식시장, 채권시장에서 외국계 자금이 어떤 식으로는 움직일 겁니다. 근데 네. 그 외국의 이탈 속도가 과하다라든가 증시 폭락 뭐 이런 것들이 과하고 국내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튀어오르고 이렇게 나올 경우 한국은행도 더 이상 이제 베이비 스텝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10월에는 0.5%포인트 이제 BP 인상에 네. 우리도 나서게 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역시도 한국은행이 이렇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못 하는 게 아직도 그 마지막 카드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마지막 카드를? 9월 FOMC 회의 이후에 과연 달러는 어떻게 될 건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될 건가?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를 한 번은 이게 이제 굉장히 회의적이고 뭐 무섭게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한국은행은 일단 보자. 목요일에 결과를 보고 봐도 그리고 되죠, 대응- 근데. 예. 시점 우리는 이제 후에 10월이기 시간이 때문에 어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먼저 섣불리 움직일 필요는 사실 없는 예, 상황이죠. 뭐 아주 이례적으로 금통위를 땡겨서 할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네네네. 예, 법적으로는 되겠지만 그럴 경우는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그걸 보기 때문에 말도 굉장히 아끼고 있고 한국은행이 지금 거의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유도 그 회의를 많이 우리 포커 게임에서 히든 카드를 뭐 본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거를 좀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요즘에 그 미국 CPI 발표 나오고 나서 100bp 얘기 나오잖아요, 연준에. 네. 100bp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연준의 울트라 최근 태도를 스텝. 보면은 모든 카드는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있을 것 같아요. 100bp를 올리고 네. 1%포인트를 올리고 그 대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은 굉장히 마일드하게 할 겁니다. 만약에 그 말마저도 세게 한다면 지금 연준의 생각은 완전히 시장을 한번 초박살 놀래게 내놓고 하겠다.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거고요. 뭐 그렇게 되면 그 누구도 연준에 맞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 카드를 뺀다면 1%포인트를 올리면 말은 마일드하게 대신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를 올리게 되면 네. 말은 굉장히 또 긴축적으로 여기가 끝이 아니다. 뭐 하고 그 다음에 점도표를 깠을 때 4.5 이상에 거의 찍혀 있을 겁니다. 아마. 올해 0.7. 연말 기준으로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시장도 힘들고 킹달러도 계속되고 그렇게 될 텐데 뭐 시나리오는 계속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0.75 자이언트 스텝을 올리고 마일드한 말 하고 연준의 점도표가 4%대에만 찍혀 있다면 네. 이건 한번 해볼 만한 카드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인 거를 연준이 좀 반영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자이언트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뭐 베이비나 빅스텝으로 연내를 두 번 마감하겠구나라는 11월, 12월에. 그게 이제 점도표 4%거든요. 연말. 그렇겠네요. 예, 연말 4%. 요 정도만 나온다면 10년물 금리가 저는 뚝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럼 국채 그 다음에 금리 쪽이. 달러 인덱스도 같이 떨어질 거라고 봐서 현재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 그 그래요? 밑은 없다고 보는데요. 빅스텝은 아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번 기대 인플레 떨어진 걸 반영해서 연말 4% 정도로 마감을 하는 요 시나리오 하나가 그나마 지금 비벼볼 네. 언덕이고 환율, 예, 환율 좀 어느 차원에서도요. 정도 통제할 수 있는. 하고 또 공교롭게도 그게 목요일이고요. 그날 오후에 BOJ가 열려요. 일본 중앙은행에. 일본에, 네. 근데 일본도 지금 개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일본이 여기에서 좀 더 센 발언만 해준다면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게 구성통화대 상대 가치니까 그러니까요. 엔화가 힘을 좀 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날 밤에 또 목요일 밤입니다. BOE 영란은행에 또 회의가 있어요. 네, 그렇죠. 파운드도 지금 역사상 최저치거든요. 달러 대비. 파운드 이 역시도 뭐 자이언트 스텝 못 받겠지만은 네. 빅 스텝 받고 영란은행도 강력한 긴축을 얘기하면 파운드화도 살아나면서 달러를 꺾을 수 있는 기술적으로 일정 테크니컬리. 부분. 그래서 목요일이 굉장히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네요. 빅 서스데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원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연말 한 4% 정도의 점도표가 찍혀서 달러를 한번 꺾고요.
엔화가 좀 힘을 내고요. BOJ가. 그다음에 파운드도 영란은행도 좀, 파운드와도 힘을 낸다면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좀 조금은 꺾이면 기술적으로라도. 아마 우리가 금요일 날에는 거의 원달러 환율로 확 떨어지게 되는 모습이 나올 텐데 과연 제가 그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직 시나리오대로 최상. 될지 예. 네. 희망을 또 드려야 되니까 예, 요 시나리오 판단을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말씀드립니다.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석현님 어떠세요? 사실 뭐 연준의 결정, 우리의 결정 연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영란은행 그다음에 일본의 상황들 연쇄적으로 지금 다 이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진 평론가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뭐 일단은 이번 연준의 의사결정 100bp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것도 테이블 안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그 전에 캐나다 중앙은행, 그 다음에 네. 뭐 유럽 중앙은행이 네. 75bp 인상을 하면서 네. 뭐 얘기하기를 이제 물가 상승 억제하기 위해서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는 프론트 로딩을 하겠다 해서 이제 앞에 크게 올리고 단계적으로 인상폭을 줄여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 연준 같은 경우도 이런 캐나다 중앙은행이나 뭐 유럽 중앙은행의 보조를 맞춰서 뭐 100bp 올리고 다음번에 75bp 그다음에 50bp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금리 인상폭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보조를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조를 맞추는 예. 게 있나요? 근데 연준에서 연준은 뭐, 독단적으로 예. 중립성을 판단해서 그냥 예.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조를 맞춰서 나가는 게 예. 유리한 이유가 예. 왜냐하면 이게 스무딩하는 것보다요. 조기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하락시켜가지고 기대를 꺾어주면 네네. 그 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그 효과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금리를 이렇게 막 인상을 시킨다고 급격하게 인상시킨다고 발표를 했을 때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오히려 낮으면 상대적으로 낮으면 연준의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적 통화 정책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시장에서 물론 75bp 인상하고 뭐 또 강한 네.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지만 뭐 100bp를 해서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그렇지만 수도 있다. 저는 이번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100bp보다는 75bp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는 얼마 전에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의 예상을 초과해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시장의 예상을 초과하고 오히려 상승률이 증가를 했지만 네.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지표가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이제 9월 말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발표를 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을 폭을 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서 일단 이번에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고 9월 말에 이제 8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을 본 다음에 이제 다음번 FOMC 회의에서 또 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갈지 아니면 빅 스텝으로 조정을 할지 뭐 이런 것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좀 긴축하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CPI는 사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는 예상치를 좀 높게 나왔어요.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지표 자체는 근데 좀 올랐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기대에 좀 부합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꺾였고 이런 어떤 좀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과연 연준이 어떻게 결정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올해 말 정도에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사실 뭐 저의 바람은 우리나라 생각을 해보면 저의 바람은 사실 이제 평론가님 말씀처럼 시나리오가 가면 제일 좋겠죠. 그래, 참 좋은 시나리오인데. 4%대 초반이나 4% 정도로 가면 근데 사실 이제 저의 마음 속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가능할지를 물어봤을 때 별로 그렇게 가능할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 제가 보기엔 4.5 혹은 그것을 넘는 수준. 그러니까 0.75, 0.75, 0.5 정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세 번의 회의에서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4.5 상단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시나리오를 보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뭐 석병 교수님도 그 얘기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는 건 국제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국제적인 어떤 사회 질서를 위해서 연준이 통화 정책을 한다기보다는 국내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국 중심의 통화 정책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이제 연준이 1%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후적으로 사실 이제 경기 쪽에 대한 그 비난 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미국 쪽에서는 뭐 고용이 안정적이고 고용이 괜찮고 해서 미국 경제 펀더멘탈 괜찮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지만 네.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의 이제 경기 특히 이제 기업 실적 같은 것들도 공개가 되고요. 저번 실적 공개가 한 2달 전에 있었는데 그때는 뭐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한 70% 정도의 기업들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고 해서 예. 그랬지만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경기 쪽의 얘기들도 점점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저희는 물가만 보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는 0.75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연말에는 4.5 4.5 보고 도 있습니다. 보고 네네네. 계시고요. 네. 사실 이렇게 계속 강달러 기조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현재 환율 상황도 심상치 않다 보니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 스와프가 논의될 수도 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뭐 논의로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논의될 수 있다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통화 스와프 지금 미국이 이제 5개국과 상설 통화 수업 계약하고 있어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우리는 뭐 피마레포라는 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화 스와프가 필요한가요 지금?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요? 엔화나 유로화 같은 경우가 저렇게 망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가 일본이 외환 위기가 올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미국의 상설 통화 수합의 힘이겠죠. 언제든지 달러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저런 상황에서도 저런 어떤 엔저 정책을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상설 통화 수합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의 뭐 통화 수합을 체결했다라는 것이 정말로 뭐 그게 이제 중앙은행끼리의 작품이지만 네. 또 정치적인 측면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뭐 언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상황은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면야 금상첨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원달러 환율도 많이 안정을 시킬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가능성은 현재 좀 낮다고 보고 보시군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굳이 여기서 통화 수합을 해줄 뭐 필요도 그렇죠. 없겠고요. 상대방이 또 의향이 있어야 되는 문제니까. 예. 또 연준도 지금 강력한 긴축을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뭐 굳이 또 우리와 뭐 통화 수합을 해서 뭐 그럴 상황도 없을 것 같고 누차례 피마 레포를 통해 가지고 뭐 국채 많이 들고 있는 나라들은 언제든지 바꿔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뭐 거기에 대해서도 큰 문제를 못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한 그 바램 중에 마지막 시나리오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뭐 통화 수합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했다. 여기까지가 더해진다면야 정말로 좀 좋은 안정될 한 수 주가 있는. 되겠지만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가능성이 그렇게 낮다. 보인다. 교수님은 뭐 통화 스와프에 대한 필요성에 걸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피마레포라는 제도가 이미 충분하게 있다라는 입장이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저는 같은 뭐 입장이시죠? 항상 반대해 왔는데요. 네네. 뭐 지금 미국 연준 일단 통화 스와프는 미 연준에서 결정할 사안이고요. 그렇죠. 미국은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바이든 대통령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네. 뭐 통화 수합을 체결하라 말하라 연준에다가 뭐 할 수는 강요를 할 없는.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뭐 통화 수합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연준 같은 경우도 통화 수합을 상설 통화 수합의 경우에는 달러를 제외하고 나머지 5대 기축 통화국하고만 체결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져 있고요. 네. 나머지 나라와는 통화 수합의 경우 그냥 상설이 아닌 이제 그냥 통화 수합의 경우에는 그 나라가 뭔가 금융위기나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만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이번에 뭐 예를 들면 600억 달러 한도로 그냥 뭐 그 상설이 아니라 특정 기한을 정해놓고 통화 수합을 체결한다고 하면 네네. 그건 오히려 전 세계에 우리나라는 금융위기에 근접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뭔가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가 왜 필요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줄 수 있다는 우리나라가 거죠. 외환위기나 뭐 금융위기 상황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뭐 연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뭐 이런 거를 공표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 600억 달러 규모로 미국과 통화 수합이 체결이 돼 있을 때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전 정부에서 그 만기와 함께 이제 상설비마 레포로 동일 한도 600억 달러로 전환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600억 달러 상설 피마 레포 제도를 갖다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약만 돼 있는 네, 거죠. 계약만 돼 있는 네. 것이고요. 그럼 뭐 상설 피마 뭐 통화 수합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다 이러는데 상설 피마 레포도 뭐 비슷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은행에 뭐 10억 원 그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해서 10억 원 정기예금을 해지하겠다 이러고 은행에 찾아가면 은행에서는 저한테 고객님 이 10억 정기예금 해지하지 말고 10억 정기예금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쓰시죠. 싼 이자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 지금 상설 피마 레포는 우리가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통이다.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뭐 상설 FEMA 레포 대체도 지금 600억 달러 한도 있는 것도 쓴 적이 없는데 마이너스 통장 대출. 굳이 뭐 통화사업 굳이 해야 되나? 통화사업 할 이유 없고요. 그 전 세계에다가 우리나라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거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기축통화국, 6대 기축통화국인 캐나다와 상설 통화 수합 있고 네. 그다음에 또 6대 기축통화국 중에 하나인 스위스와 2026년까지 106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의 안정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가서 통화 수합 체결해서 우리 금융위기 상황인 거 인증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이미 대응책은 돼 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사실 통화수합의 역사를 보면 좀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크게 보면 이제 3번 정도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통화수합이 굉장히 큰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게 이제 네. 첫 번째로는 그 2001년 미국 테러 9.11 테러 9.11 테러 때가 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저희 코로나 초반에 있었습니다. 네. 이 세 시점의 공통점을 보면 사실은 이제 달러가 굉장히 돈을 풀고 있을 시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혹은 9.11 테러 혹은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수축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사실 이제 미국 중앙은행은 이제 굉장히 팽창적인 정책을 써서 돈을 풀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게 되는데요. 네. 통화수합이라는 건 결국 이제 달러를 푸는 과정입니다. 다른 나라의 통화를 받고 달러를 시장에다 내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팽창적인 네네.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긴축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그렇게 통화수합을 쉽게 사실은 본인들은 우회전하고 싶은데 약간 왼쪽으로 꺾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다른 나라와 해줄 가능성이 그 어떤 때보다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에 3번의 에피소드, 그 통화수합과 크게 있었던 에피소드들과 지금은 어떻게 보면 흐름이 좀 다른 흐름이다. 혹은 정반대의 흐름이다. 특히 연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기조가 그런 반대의 흐름이다라는 돈을 걷어들이는 때인데. 그런 흐름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통화수합을 지금 당장 체결할 수 있을 어떤 가능성,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되면 좋겠죠. 네네. 하지만 그게 실제로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실화되기는 좀 조금 그러니까 다른 때 이전의 에피소드들보다는 좀 더 어려움이 있는 어려운 상황이 상황이다.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환율 모두 다 약세를 보이고 있고 달러만 공고하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도 위안화 최근에 뭐 1달러당 7위안으로 평가받는 포치가 깨졌다라고 하니까 네. 포치를 용인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지금 사실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거 부양하려고 뭐 대출 LPR이라고 부르는 대출 우대금리도 낮추고 기준금리 격이죠. 낮추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뭐 강달러는 좀 용인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강달러를 용인하고 표치를 용인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도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다가올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위안화 강세를 더 원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은 하되 위안화는 더 이상 약해지지 않는 것을 네. 원하고 있을 겁니다. 같이 여기에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같이 가능하다는 걸 추구하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오히려 위안화를 포기하고 위안화 약세가 된다면 글쎄요, 좀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보면 기를 쓰고 위안화 방어를 하고 있는 좀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국채도 꽤 많이 매도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희망적 사안들을 좀 보면 네. 좀 너무 비관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거든요. 네.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레깅도 있고 뭐 선행하고 있지만 국채 금리 10년물짜리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달러 강세는 못 막습니다. 하고 10년물 금리가 떨어질 때 비로소 달러 강세가 달러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전환점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한동안 좀 눌러놨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 이제 3.5를 다시 또 넘어섰어요. 찍으면서 네. 이제 달러 강의 조짐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제가 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중국은 또 국채를 팔겠죠. 어쨌든 위안화를 지키려고. 그럼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갈 텐데 이걸 과연 미국은 원하는가?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양적 완화를 하면서 네. 연준이 거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한 3분의 1을 자기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뭐 10년물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피해는 연준 스스로 지게 되는 거고요. 갖고 있으니까 지금. 또 하나는 그 이자 내는 데가 재무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부담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계속 저렇게 올라가게 용인할 놔두진 않을 수도 것이다. 없을 거라는. 이 연준이. 예, 뭐 아, 미국 미국 내에서 정부가, 미국 내 미국에서. 상황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 빼고 요즘 계속 보고 있는 게 10년물 국채금리만 오히려 봅니다. 이게 저게 진짜 3.5, 3.6 이상으로 날아가게 될 경우에는 파국이죠. 그러면 그걸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억제할 수 있는 것을 할 거다, 미국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제가 네. 이제 희망이라는 네, 얘기 네, 문을 네. 앞서 드렸었고요. 그래서 뭐 어떤 상황, 뭐 긴축 뭐 해도 만약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쯤에서 다시 3.4, 3.3대로 꺾이기 시작하게 된다면 저는 달러 강세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서는 상당 부분 완화가 될 수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10년물 치류안, 국채금리. 예, 치류안에 대한 중국 또 미국 입장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여기서 더 킹달러를 네. 그 누구도 원치 않지 않을까. 미국도 라는 심지어 원치 이제 않을 희망에 것이다. 대한 네. 목소리도 조금 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석 교수님 어떠십니까? 포치 중국 정부가 용인할까요?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포치를 중국이 용인하고 말고를 선택할 입장이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7위안선은 지난번에 제가 예측한 대로 깨졌기 때문에 깨졌다는 것은 뭐 용인 뭐 방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미 깨진 것이죠. 용인의 수준이 아니라는 예, 거예요. 용인의 수준이 아니죠. 그냥 깨진 거다. 예, 깨진 거죠. 방어를 못하니까 깨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알기로는 시장에서도 중국 정부도 7위안 선을 갖다가 그렇게 뭐 되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라인 아까도 말씀드린 1,400원 선, 뭐 7위안 네. 이런 거를 우리 정부가 방어하겠다 이러는 순간 환투기 세력들의 공격 목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특정 금액대를 갖다가 환율대를 방어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중국에서 최근에 뭐 위안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화 지급 준비율 인하 같은 정책을 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위안화 가치 하락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위안화의 그 대세적인 그 추세적인 가치 하락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계속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고 있지만 코로나가 여기서 확산됐다, 저기서 확산됐다, 뭐 이래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봉쇄, 네.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침체 이것이 이제 중국의 경기 침체를 계속 경기 침체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중국의 문제는 중국에서 지금 달러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용인하지 않고자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네.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이 지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요. 네.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나가는. 빠져나가서 두 개를 합치면 채권 시장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순유출은 아니라서 좀 안심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 주식 시장에서 다 빠져나가고 다 나가고 있거든요. 있어요. 지금 다 나가고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 때문에 이제 걱정인데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위안화를 팔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산다는 거니까요. 위안화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출. 중국도 역시 또 수출이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니까 뭐 유럽 수출도 둔화되고 미국은 또 중국과 갈등이 있어서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부터 해가지고 중국에 계속 이제 무역 제재 관련된 정책을 내니까 대미 수출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뭐 이러니까 중국의 수출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은 국내 이제 경기 부양 부동산 경기 부양 이런 거를 위해서 중국의 정책 금리를 오히려 낮추고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정책 금리를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고 올리는데 있는데. 중국은 낮추니까 당연히 위안화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국의 위안화 뭐 그렇게 하락 속도를 중국이 늦출 수는 있으나 뭐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거를 막을 방법은 없다 막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없다. 근데 사실 중국은 최근에 뭐 러시아랑 그 천연가스 대금 결제 때 달러로 하지 않고 루브라랑 위안화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SCO라고 하나요? 상하이 협력기구에 있는 회원국들과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라는 식으로 나서고 있어서 위안화의 어떤 가치를 높이려는 아니면 이제 계속 시장에서 융통하게 하려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뭐 크게 보면 가장 큰 흐름을 저희가 볼 때는 그 세계 경제 블록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패권을 방금- 손을 네네. 긋겠다라는 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가 지금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로 쓰이게 되면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금 라이벌리가 남아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달러가 언제든지 미국에 통하지 않습니까? 네네. 달러가 언제든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서로 다른 체제들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방어막을 쳐주자라는 게 이제 중국 정부의 가장 큰 생각인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석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이제 나온 얘기지만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네. 최근에 발의가 됐고 이제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원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초반에 인기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인기가 좀 올라가고 많이 있다고 올라왔어요.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나 아니면 바이오 관련된 법안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고 있죠. 자국 우선주의를 많이 예, 보여주고 그 있죠. 법안들이 사실 말은 인플레이션 감축 네. 법안, 바이오 관련 법안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는 얘기, 몇 퍼센트 이상은 의무적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지 미국 내에서 너네 우리들은 보조금도 차별 주고 없이 할게. 네. 영업할 수 있어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 뭐 잡이 생길 거고 뭐 당연히 미국 내에서 인기가 올라가겠죠. 근데 그 흐름을 잘 보면 사실은 이제 블록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 약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저희가 보통 세계화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흐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였냐면 뭐 최저금 뭐건 상관없이 가장 싼 데서 생산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자. 그래서 이윤을 가장 많이 내는 방향으로 맞아요. 가보자라는 네. 거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코로나의 글로벌 공급망 붕괴 이런 것들에서 봤듯이 어느 나라에 너무 의존했을 때 특히 그 나라가 우리와 척을 질 가능성이 있을 때는 네. 너무나도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 패권 경쟁에 네, 따른 네, 네, 네. 움직임이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앞서 평론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강달러 현상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있긴 하지만 과연 강달러 현상이 이렇게 좀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그다음에 계속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게 과연 미국에도 좋은 것이 맞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뭐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혹은 또 경고성 메시지를 얘기를 하곤 했는데 저도 바로 어떻게 봐야 그 점 될까요? 때문에 아까 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예. 했는데요. 저도 허주정 교수님의 이야기에 정말 동참하는 것이 네. 미국이 패권을 가질 때는요. 네. 약달러일 때 패권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달러들을 뭐 조직으로 따지면 뭐 큰형님이 그런 둘째, 셋째, 동생들에게 달러를 내줄 때 패권이라는 게 쥐게 되는데요. 이렇게 강달러로 되면서 남의 것들을 뭐 조직폭 뭐 어느 하나의 그런 집단으로 따지면은 이 1인자가 2인자, 3인자들의 것들을 빼앗으러 오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면 패권일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느 임계점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다국화, 블록화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달러 인덱스 110도 과하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정말로 이번 FOMC가 끝나고 나서 진짜 111, 112가 되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우리 오징어 게임에서 뭐 이러다가 다 죽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럼 다 죽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만 살아남고. 그러면 또 미국이 승리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요번에도 끝장났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라운드는 역대 수차례 있었던 뭐 양털깎기 뭐 미국 패권과 좀 다른 구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석유 시대의 종말입니다. 석유라는 에너지가 막판에 끝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또 한번 강달러, 킹달러를 밀어붙인다? 저는 자원국들의 반란이 굉장히 세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 브릭스라고도 하죠. 이런 나라들이 이거 뭐야? 우리는 더 알찬 실물을 쥐고 있는데 종이인 킹달러를 가지고 우리 것들을 싸게 사?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뭐 결제망 지금 우는 나오는 것도 네. 이들이 결합하면서 오히려 미국 패권이 깨집니다. 더 심각한 세계 다극화가 펼쳐질 그럴 상황이 지금 저는 연출될 거라고 보거든요. 가령 지금 석유 달러 결제 협정이라는 게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를 한다라는 걸 미국과 사우디 국왕이 맺었었는데 네. 당장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석유 달러 결정에서만 왜냐면 어차피 석유를 끝이니까 이미 다 제진제로 가니까 삐걱 타면 야, 달러가 아니어도 석유를 살 수 있다라는 이 정도의 운만 해도 미국 패권, 킹달러는 오히려 저는 스스로가 자멸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쯤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킹달러가 달러 인덱스 기준 110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이미 많이 왔다. 이미 네. 많이 왔고 네. 충분히 할 만큼 했고 네. 여기에서 미국도 이 스탠스를 바꿔야지 옛날처럼 여기서 더 밀어붙인다? 일시적으로 승리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초토화시키고 미국도 당연히 붕괴되겠죠. S&P 500이나 다우도.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미국의 힘을 완전히 빼고 세계 다국화가 뭉치고 달러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달러가 뭐길래 뭐 근본이제도 아닌데 저게 뭐야 이런 식의 반감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이미 미국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다수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비관론이 앞서죠. 네, 네. 하고 비관적이 정말 상황 눈에 보일 자체가, 상황 예. 자체가 그렇지만 맞습니다. 또 그런 측면도 있다 하고 미국도 그런 걸 분명히 감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석 교수님 어떠세요? 미국이 지금 상황 자체가 미국이 원하는 뭐 그림대로
본인이 원래 스케치했던 대로 좀 가고 있다 보세요? 뭐 저는 뭐 정철진 평론가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뭐 미국이 지금 강달러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 뭐 이런타기보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최근에 그 K2 인스티튜트 컨퍼런스에서도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그 이 목표 중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2%로 안정시키고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발언을. 네네. 근데 얼마 전에 발표한 그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조사에 의하면 뭐 그때 케이토 인스티튜트 컨퍼런스에서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 2%에 안정이 돼 있지만 뭐 단기가 지금 그렇지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제롬 파웰이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발표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자료에 보면 단기는 뭐 4.8%로 높은데 이제 하락 추세는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그 숫자는 제롬 차이가 많이 파웰이 나죠. 얘기한 거는 차이가 엄청 네. 많이 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장기조차도 2%로 안정돼 있다고 제롬 파웰이 얘기를 했는데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들 2.7%인가요? 뭐 그렇게 나온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제롬 파월 그것도 얘기랑 좀 다르네요. 예, 좀 달랐죠. 네. 그러니까 이 뭐 지금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2%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지금 계속 금리로 인상시켜서 네.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당연히 이러한 강달러 상황은 미국이 마냥 좋지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강달러로 수입 제품이 국내 가격은 싸져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구매력이 좋아져서 미국 소비자들은 뭐 수입 제품 싸게 살 수 있고 뭐 예. 해외 여행 지금 많이 나가고 뭐 달러가 세니까 나가서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좋지만 문제는 미국의 수출 기업들은 또 외부에 그렇죠. 파는 게 안 좋아져서 수출 기업 실적이 안 좋아져서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미국의 이런 강달러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지금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네.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 에너지 특히 수입국 일본 같은 데도 지금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 폭을 8월 달에 달성을 했거든요. 그 주 원인이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엔화 약세로 인해서 달러로 에너지를 사와야 되는데요. 정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자신의 나라의 환율 방어 그다음에 수입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서 다른 각국에서는 다 금리를 올리고 이것이 그 나라들의 경기 침체를 결국은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를 빼고 다른 나라들은 다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그러니까요. 자기 미국의 수출도 결국은 고꾸라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혼자 사나요? 또 미국에서도 또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들의 경기 침체가 되면 다른 나라의 생산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요. 수입을 하려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쉽지가 않죠. 수입처가 마땅치 않은 거죠. 수입할 재화가. 그러니까 이거 장기적으로 미국도 경제 안 않을 좋아서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아닐 보지만 것이다. 어쨌든 이제 미국도 물가를 잡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도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뭐 미국보다 낮아서 그렇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물가가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정부는 10월 정점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가 10월 정점 되면 상승폭이 어느 정도부터는 꺾여 나갈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도 좀 허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해서 우리도 기준금리의 어떤 긴축 속도를 줄일 수 있느냐? 달러는 계속 앞으로 가는데 그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뭐 제가 뭐 이슈엔 직설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얘기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물가 정점이라는 것이 10월에 뭐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3분기 말 4분기 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딱 이제 10월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이슈가 하나 등장한 것은 이제 돌발 변수가 등장한 것은 환율이라는 것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올라가면서 수입 물가 쪽에 그렇죠.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들이 물가 정점을 좀 뒤로 미루는 게 아니냐라는 이슈, 논의가 있었고 이제 결국은 추경호 장관 얘기는 그렇지 않다. 10월을 정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뭐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가 정점이 오더라도 정점이 왔다는 건 그 후로 꺾인다는 건데 중요한 건 꺾이는 속도죠. 꺾이는 속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다라는. 지금은 상승률의 정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상승률이 꺾이더라도 물가는 상승할 건데 점점 덜 상승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실은 이제 저희가 중앙은행에서 보통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준에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물가 상승률의 수준이라는 게 2% 정도인데요. 그 2%까지 갈 때까지는 아주 긴 여정이 남아 있을 거고요. 미국은 사실 지금 저희가 모든 이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의 중심에 미국이 생각보다 FOMC 스테이트먼트, FOMC 의사록을 열어보니까
2%로 빨리 가려고 하더라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읽히고 있는 것이 이 모든 일들의 킹달러나 이 모든 일들의 제가 보기엔 이 문제가 원인이다. 근원이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연준은 그렇게 갈 거고요. 그럼 우리는 뭐 사실은 통화 정책을 어느 정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평론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우리도 물가 정점을 찍고 나면 말씀 주신 대로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뿐이지 네. 뭐 물가 상승률이 4%가 됐거나 3%가 됐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예. 좋은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를 산다. 그때 되면 정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늘 고물가 시대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인플레이션 시대가 2024년까지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2024년이요? 예. 왜 이렇게 물가 오르지? 좀 잡히다가도 또 올랐네. 갑자기 김치가 막 비싸지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배추값 요즘에 비싸요. 네. 그러다 포장김치까지 한번 또 올리고 나서 여기 괜찮네 하면 그 다음부터 전기료가 한번 또 쫙 오르고요. 전기료 쪽에. 택시요금 또 올랐네. 이거 잡히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유가가 또 올라가지고 이제 기름 넣기 힘드네. 저는 이렇게 돌아가는 악순환의 반복이네요. 인플레이션의 확산 대중화는 뭐 1, 2년은 가고 있기 때문에 정점이 언제고 네. 정점이어서 금리 인하하고 이런 기대는 거의 2024년까지는 안 하는.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인플레이션이- 폭이지만 네.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는 이런 세대를 좀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당분간은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고물가 상황이 좀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상황 동안 계속된 달러 강세 현상도 당분간 우리가 목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 FMC의 회의가 예정돼 있고 그에 따른 금통위의 회의도 다음 달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철진 평론가, 석병훈 교수,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